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237일 만인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참사 원인이 규명됐다는 국민의힘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상임위 주요 소식을 태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2구 이태원 참사. 참사 발생 237일 만에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로 참사 원인이 상당수 규명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할로윈이라는 축제를 따라서 모여든 다중 밀집에 의한 압사로 인해서 벌어진 참사라는 원인이라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이 되었고, 미흡한 조사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희생자 추모 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행안위는 행안위 나름대로의 저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합의 처리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그건 믿어주시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론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발표를 하고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선 국민의힘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자체 전수조사에 나선 중앙선관위에 대해 진행 과정을 캐물었고, 친족으로 확인된 게 몇 분입니까? 한 20여 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여 명. 20건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광양제철소 인근 막루 농성에서 경찰관에게 진압당한 사례를 고리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질타했습니다. 의도치 않았으면 한 번 정도는 그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상식일 수 있죠. 네. 근데 몇 차례를 동시에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무슨 의도치 않아요. 빠른 시간 내에 제압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럼 받았습니다. 그게 네. 한편 우주항공청 설치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과방위 소위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민주당 불참 속에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회의에 앞서 소위에서 먼저 공청회를 여는 건 절차에 어긋난다며 어제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드 전자파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해 방사능 괴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강원도와 일본에서 방류 반대 장외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 과거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전자파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 역시 방사능 괴담에 불과하다며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태평양의 섬나라들과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괴담 선동이 통하지 않자 이제 나라 밖으로까지 괴담 선동에 나선 꼴입니다.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강릉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문진 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난 데 이어 수산업, 관광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7월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는 이런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 원내 지도부도 사흘간의 일정으로 일본으로 향했는데
도쿄전력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을 항의 방문해 야권의 오염수 방류 반대에 화력을 더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다음 달 10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2달 반 만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의회 외교를 복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순방엔 이철규 사무총장과 유상범 수석 대변인 등 방미단 10여 명과 워싱턴 DC, 뉴욕 등을 찾아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야4당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이 땡볕 뉴스를 만들기 위한 언론 장악에 혈안이 돼 있다며 공동대책위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성 강화 정책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행안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상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위가 오늘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오늘 상정된 특별법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한 만큼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밝혔고요. 특히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허위 증언과 증언 번복, 부실한 자료 제출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적 열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4월에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인데요. 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 즉 특조위를 구성하고 특검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법이 상정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행안위를 좀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이태원 특별 법안이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가 21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협상을 할 때 1소위와 2소위 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었는데요. 네. 현재 국민의힘이 2소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2소위 위원장을 맡을 차례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2소위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행안위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여야가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이 대규모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로 참사의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됐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내세워서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건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특별법 내용에 들어가 있는 조사위원회의 권한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행안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번 수사가 꼬리 자르기였다는 지적이 많았고 국회 진상조사 역시 미흡했다. 여당이 입법에 동참을 해서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힌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인데 앞으로 이 여야 공방이 더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과정을 지나는 동안 이 여야가 격한 대립을 이어갈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행안위 법안 소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에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상임위 6개월, 법사위 3개월, 본회의가 2개월, 총 11개월이거든요.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6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번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 입장인데 특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고 피해자들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특별법 일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6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월요일에 있었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또 이를 두고 이번 주 내내 그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이라도 그 만나서 서약서를 쓰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면서요. 네, 이제 어제부터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어제 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로부터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67명, 67명이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김기현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 특권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다고 말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이라도 만나서 불체포 특권 서약서에 함께 서명을 하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선긋기를 하고 있는 그런 네. 모양새인데요. 검찰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얼마나 더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두가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재명 대표 외에는 이 사안들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송영길 전 대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투항이다.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문제는 그 여야 오염수 공방 이야기인데요. 그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그 각각 강릉과 또 일본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을 했고 아마 이르면 다음 달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의당 원내 지도부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정부가 일본 정부와 오염수 방류를 협의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으로 여기서 국민의힘은 당이 아니라 이제 진짜 국민의힘으로 예, 국민들의 힘으로 네.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정의당은 방일 기간 동안 일본의 시민사회단체, 어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한 오염수를 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도 강릉을 찾아서 1박 2일 일정을 이어가는데요. 먼저 부산과 인천을 방문했고 강릉이 세 번째입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강릉 주문진 시장을 찾아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들었고요. 내일은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과 인천 그 다음이 강릉인가 보니 그 해안가를 따라 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렇게 그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그 괴담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드 기지나 광우병 사태처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괴담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사능 괴담으로 수산업 종사자와 또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본격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나라 밖까지 이 괴담 선동에 나선 꼴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바로 다음 달 7월이면 그 오염수가 방류가 될 텐데 우리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개특위는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안심사 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2+2 협의체가 비공개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10월 12일까지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3당이 만나 다음 달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단판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위해 3당 대표가 만나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7월 말까지 단판을 지어 민심을 최대한 의석에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습니다. 논의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는 6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과 대안의 범위를 제시하라며 시한 내에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면 정치 실패의 책임도 양당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당 대표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6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다해 제대로 토론하고 조정하고 타협해 봅시다.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대외 무역 환경 변화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광하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석유화학단지 폐수 종말처리장 처리 능력 확대 등 기반시설 확충과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 무세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22일 강하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초과이익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야권의 비판 공세를 두고 국민의힘이 고수입 사교육 업계를 겨냥해서 카르텔 논란을 꼬집고 나섰습니다. 교육 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건 초과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건 사회 악이죠. 그러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비운계에선 일타 강사들의 고소득을 비판하는 막무가내식의 악마화는 보수주의자의 기본 자세에 어긋나는 행태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킬러 문항이 결국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하고 뭔가 연관이 돼 있다. 이제 뭐 이런 일타 강사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다. 본질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세금 내고 적법한 경제활동으로 돈 번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의 수능 취지 발언을 이해는 한다면서도 킬러 문항 배제 자체를 2, 3년 뒤부터 적용하면 혼란을 덜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혼란 속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 때 3년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 킬러 문항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제 킬러 문항들 사례들을 아마 접해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말 분노하시거든요. 교수도 못 푸는 정도로 그렇게 배벽과서 이렇게 낸 문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킬러 문항인가를 다 지금 추려내고 있습니다. 26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사교육 대책 발표할 때 전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교육의 일타 강사들의 고소득이 동아위에 오르면서 이권 카르텔을 강조하고 나선 정부 여당. 최고난도의 문제인 킬러 문항이 왜 문제인지를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6일 공개될 킬러 문항의 실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정치랑은 혁신위 공천룰 개편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현역 의원을 기득권층으로 규정하면서 공천 시스템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 개파간 신경전이 다시금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22대 공천 룰은 이미 특별당규로 다 확정이 돼 있어요. 느닷없이 지금 뭐 공천 얘기하고 현역 의원을 기득권이라고 하면서 기득권 타파. 그게 이제 뭡니까? 대의원제 폐지.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굴러가겠냐. 이미 각본이 짜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거 아니냐라고 뭐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당대표의 공천권이에요. 공천 권력. 이걸 내려놓으면 다 끝납니다. 지금 보세요. 무슨 미사여구를 하든지 간에 당대표의 공천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친명계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인적 쇄신에 대해서 모두가 죄인이자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책임을 현역 의원 전체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공천룰은 올해 특별 당규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손보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고요. 현재 공천 룰 전체를 손대느냐 마느냐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되거나 합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의 인적 청산의 칼끝이 비명계를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혁신위의 비명계 축출 우려에 대해서도 기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총선 전 가장 민감한 공천룰을 거론한 민주당 혁신위. 개파간의 내부 갈등 속에 공천권이란 핵심 카드가 쓰여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윤 대통령이 지금 외유 중인데요. 부산 2030 엑스포 유치 그 활동을 벌이고 이제 프랑스를 방문했다가 지금 베트남을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총력전 이 문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를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선언한 이후에 여야가 이 포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장면. 이 두 가지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저희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또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마치고 오늘 베트남에 도착해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선 그 프랑스에서 엑스포 유치 를 위한 그 대통령의 외교전, 야당에서도 좀 이례적으로 칭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프랑스 이 파리에서의 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한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활동 중에서 특히 어떤 장면이 좀 인상 깊었다 하는 장면이 있다면 좀 어떤 모습을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지난번에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여줬듯이 이 영어 스피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셨고요. 또 그 회원사 대표들을 이렇게 직접 설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정성스럽게 설득하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전에 미국 국빈 방문 전에는 이 해외에 순방하고 오면은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자꾸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좀 손해를 보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지난번 미국 국빈 방문에 이어서 이번에 파리 엑스포 유치 외교 여기에서는 좀 점수를 많이 딸 것 같아요. 이번에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 국정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 이제 들어보니까 정말 그 대통령의 그 외국 순방 중에 발언에 대한 이야기들은 최근에 이제 좀 사라진 그 느낌입니다. 어떤 장면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실은 이 영어 연설이라는 게 워낙 강렬한 인상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연설 해서 그 문제로 이제 앞으로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슈 자체도 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잖아요. 이 이슈를 가지고 야당에서 뭐라고 사실 흠집을 잡을 이유가 못 돼요, 이게. 야당도 엑스포 유치를 기원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 의원도 현지에 또 함께 현지에 함께 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특별히 다른 어떤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흠잡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모처럼 야당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아닌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두 또 뜨겁고 같은 마음이다 이런 걸 이제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제 올 11월 달에 결론이 납니다. 근데 그때까지 계속 좀 모아야 돼요, 힘을. 그러니까 이건 여당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경제 효과가 한 30조에서 40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또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 국제 월드컵이라든가 그 전에 88 올림픽 이런 거 할 때 항상 이 불리한 상황에서 막판에 대역전을 해서 유치했던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네, 그래서 네. 이번 엑스포도 이번에 현재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아직도 좀 뒤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많은데 많이 따라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난번 월드컵이나 그 전에 88 올림픽 때처럼 이번에도 그 엑스포 유치전을 막판에 좀 대역전극을 펼쳐서 11월에 우리나라에 좀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 사우디가 이제 그 엑스포 유치에 그 필요한 그 나라 수가 이제 한 90개 정도 나라라고 하는데 사우디가 87개 나라 정도. 그게 이제 우리 정부의 분석인데요. 우리 정부는 87대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뭐 이탈리아 그 신문에 보면 이탈리아가 뛰어들었잖아요. 네. 이탈리아는 사우디가 70표.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자기네가 50표, 네. 부산이 30표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거는 뭐 이탈리아의 주장이니까 아마 우리 정부의 분석이 비슷하게 맞을 텐데 거기에 이탈리아 변수가 다시 끼어들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게 나중에 2차 투표까지 가서 그 1차 투표 때 과반 확보가 안 되면 네. 이게 총 179개국이니까 과반이 안 되면 2차 투표까지 가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2차 투표에서 뒤집기 전략 뭐 이런 걸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과반 이 네. 규칙이 좀 복잡한데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1차 투표가 과반이 아니고 3분의 2. 3분의 2죠, 참 맞아요. 2를 득표해야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세 나라가 다 3분의 2를 득표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무조건 2차 투표에 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로마를 지지했던 나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꼭 유치에 성공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이어지는 베트남 일정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 규모인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5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그 베트남 일정에 대한 경제적인 그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 저도 그동안에 저게 주의 깊게 보지 못했는데 베트남이 어느덧 우리의 3대 교역국이더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에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관련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했었고. 근데 그게 대거 베트남 또는 인도 같은 데로 지금 옮기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우리 경제사절단 입장에서도 베트남이 3대 교역국으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점점 더 베트남과의 교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경제인들이 이번 사절단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좀 좋은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특수 관계죠. 과거에 이제 베트남 올람전에 이제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미국 쪽으로 참전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졌죠. 그래서 사실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우리의 뭐 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쪽에 이제 통일을 한 다음에 들어선 그 정권이 개혁 개방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국민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노선을 선택을 해서 미국하고도 뭐 적극적으로 교류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해서 지금 규모 이 무역 규모 같은 것이 이제 점점 더 급속히 지금 불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베트남에서 잘한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 그 민간 외교 쪽에서도 꽤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마음의 빚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쪽에 무슨 뭐 양민학살 사건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민단체 사람들이 가서 좀 정부 대신해서 좀 사과도 하고 뭐 위령비도 좀 세워주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마음의 빛을 많이 청산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우리 박항서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분은 베트남의 영웅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베트남 관계 개선에 이 박항서 감독이 엄청나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한국과 베트남의 어떤 그 경제 교류뿐만 아니고 뭐 문화 교류까지 좀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이제 국내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국내는 다양한 정치권 이슈로 여전히 공방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우선 그 월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후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야당 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검찰 정권의
투항하는 것이다. 또 추미애 전 장관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단으로 포기 서약을 하면서 민주당을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좀 이번 사안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불체포 특권 포기가 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헌은 뭐 현실적으로 지금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포기 선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 지킨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켜라 하는 약간의 정치 공세성 차원에서 저는 이 서약식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자 이재명 대표가 포기한다고 그러면 다른 의원들도 앞으로 뭐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다 체포 동의안 뭐 가결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좀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이 문제는 아마 민주당 대다수의 의원들은 지금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 뭐 누구는 뭐 범죄 혐의가 좀 명확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부결을 시키는 쪽으로 아마 이런 걸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 동의안이 과연 올 것이냐. 이게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요. 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기는 해요.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저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데에는 2차 체포 동의안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분석하에 저런 선언을 했다고 보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짜 나중에 이재명 대표든 아니면 어떤 야당 의원이든 이 체포동의안이 한번 국회로 넘어왔을 때 그때 또다시 이 논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길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게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 때 만든 헌법부터 들어가 있었고요. 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유신헌법에도 그냥 살아 있었습니다. 또 1987년 마지막 헌법 개정 이후에 여러 차례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네. 이거 빼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이게 선진국에도 다 있는 제도예요. 이게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그냥 뭐 자연인이 아니고요. 일단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뭐 청렴의 의무라든가 사적 이익보다는 어떤 국가 차원에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 네. 또 법이 정하는 뭐 몇 가지 직책은 겸임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 대신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부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면책 특권하고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갖고 민형사 네. 책임을 못 묻게 돼 있죠. 그게 면책 특권이고요.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는 가급적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어떤 특권 조항인 거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국회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은 게 불체포 특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방탄 국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회 소집을 할 일이 없는데도 좀 잡혀가기 싫으니까 이제 임시국회는 4분의 1만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으니까 해서 방탄 국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국민들이 저 국회의원들 이 특권을 없애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선언도 사실은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포기한다고 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면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 방탄 국회를 안 열어야 돼요. 올해 1월, 2월 달에 방탄국회 논란이 있었죠. 이제 그런 네. 걸 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당사자가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해서 나 좀 제발 좀 가결을 시켜주십시오. 체포에 찬성을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판사를 잘 설득해서 내가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장상할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한 50명 가까이는 아직 서명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 그 행사장 현장에 있었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서명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뭐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는 정치적으로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앞으로
실제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실천을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장관 말이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불체포 특권의 의미가 그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입법부 활동을 보장하고 좀 더 자유롭게 활동을 이제 그 보장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재명 대표의 이번 선언은 또 정치적인 뭐 그 의미가 이제 들어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주당 안에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안민석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요 윤석열 정권은 좀 특수 상황이다. 검찰 정권,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는 이걸 포기하는 건 투항과 같은 것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아니 그것도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것도 정치적인 겁니까? 아니 헌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가 안 된다니까요.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나 이거 당당하게 하고 올 테니까 이거 좀 가결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안 된다. 검찰 못 믿는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대거 던져서 부결이 되면 영장 심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가 가서 판사 앞에서 영장 심사 받게 해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헌법상 특권이기 때문에 이거 개인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나 그 이제 의지가 중요하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이재명 대표든 당이든 이재명 대표가 대표 아니겠어요. 그럼 뭐 당론으로 예를 들어서 이 체포동의안은 우리가 가결을 시킵시다. 그렇게 당론으로 정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님 저 영장실질심사 나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부결을 시켰다면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고 어쨌든 투표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죠. 거쳐야 되는 건 맞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경우에 이재명 대표한테 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해놓고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할 일을 다 한 거죠. 자기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지금 그걸 지키겠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가 뭐 후속 조치 자꾸 국민의힘에서 의심을 하지만 이제 지금 총선이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다시 과거 뭐 대선 때 공약이었는데 안 지키고 지난 6월 보궐선거 때 그때도 돌아다니면서 뭐 난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총선이 임박해 있잖아요.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앞으로 몇 개월 뒤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느냐는 듯이 아마 그걸 뒤집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언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정치적 선언이긴 하지만 또 의미도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효과를 거뒀어요. 당내에서 어떤 혁신위원회를 띄우는데 동력도 얻었고 명분도 얻었고요. 또 일단 그 비명계 이재명 대표 그동안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뭐 저 설훈 의원 또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도 이번에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정치적인 성과 같은 걸 상당히 거둔 셈이죠. 알겠습니다. 혁신위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혁신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를 두고 인적 청산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비명계로 이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은 혁신위가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최고위가 설치한 특수기구의 그런 성격을 띤 기구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친명계는 혁신위가 특정계파, 그러니까 이제 친명계다 이런 그 외부의 주장은 불순한 의도다 이렇게 이제 또 반박을 했는데 혁신위가 뭐 그 인적 청산을 할 것이다 또 그 인적 청산의 칼끝이 비명계를 향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외부에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혁신위의 인적 청산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이고 비명계를 향할 것이다라는 게 내년 공천을 위한 칼끝인 것인지 두 분의 좀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추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명계나 아니면 친명계가 아닌 사람들. 꼭 비명계 아니어도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 인물들의 그냥 걱정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우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아니 기우면은 나중에 그게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우라는 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걱정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현실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온다는 지금 확신을 아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언제 해산되나요? 8월인가요? 아니 현재 명확하지가 않아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혁신위원회가 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내에. 네. 그렇게 된다면 총선 공천은 내년 아마 2월쯤이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요.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혁신위원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비명계를 청산한다는 얘기죠? 청산은 역시 공천을 통해서 청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전에 비명계를 청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비명계나 아니면 친명 비명 사이에 있는 일부 의원들의 불안감의 소산으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대의원제를 폐지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을 좀 바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공천을 할 때 그 시스템상 비명계 같은 사람들이 불리해 줄 수는 있죠. 아마 그런 걱정이 지금 여기까지 옮겨 붙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그 혁신위가 공천 작업 그러니까 인물 선정 그 작업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전에 해산될 것이다. 뭐 해산되겠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혁신위원회를 만든 게 돈봉투 사건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주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그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권을 줘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사람들로 구성이 됐으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뭐 다선 의원들 다 공천 주지 마라. 이런 원칙 같은 거를 결정을 할까 봐 이제 좀 겁을 내는 측면은 있는데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요. 김은경 위원장이 일단 9월 정기국회 즈음 해석까지 활동하겠다는 취지로 이미 발언을 했고요. 네. 또 이미 그 돈봉투 사건을 어떻게 그 도덕성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임무라고 이미 그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작년에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게 어떤 조국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뭐 공정의 가치를 보수 쪽에 뺏겨서 정권이 넘어갔는데 최근에 뭐 김남국 의원 그 코인 사건, 네. 돈봉투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도덕성까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만든 목적도 이제 거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혁신위원회의 어떤 역할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위의 그 역할,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그 이슈는 그 사교육과 관련된 또 수능과 관련된 교육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을 이제 배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일주일째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러자 이제 김기현 대표가 1년 전 이재명 대표의 이제 공약이었다 이렇게 재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다음 주 월요일 26일에 수능 문제와 관련한 대책 발표를 공개할 것이다. 그때 이제 킬러 문항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지난 수능 문제와 또 이제 모의고사에서의 킬러 문항이었다. 이걸 이제 공개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이런 강경한 입장. 과연 이게 또 이제 그렇다면은 또 킬러 문항을 삭제하면은 그 다음에 또 준 킬러 문항이 또 관건이 될 거죠. 뭐 여러 가지 또 말들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최 의원님께 이번 그 사안 좀 말씀 들어볼까요? 근데 이게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보면 난이도 조절입니다. 난이도 조절. 무슨 얘기냐면 킬러 문항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일부 출제위원들도 결국은 그런 걸 안 넣으면 만점자가 너무 쏟아진다. 변별력이 없다. 그러면 변별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물수능 아니냐. 그러면 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 초고난도 문제, 그다음에 준고난도 문제 뭐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는 난이도 조절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뭐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고요. 3월에 지적을 한 겁니다. 3월에 교육부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의 보고를 받을 때 이미 적정 난이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6월 모의평가 때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다시 지적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난이도 문제는 이 교육과정평가원이 1년 내내 모의평가를 하거든요. 그중에
항상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거는 공교육에서 전혀 배우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네. 나오면은 그걸 결국 공교육이라는 게 뭐 특목고도 있을 수 있고 자사고 그다음에 뭐 외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안 배운 문제가 나오면 결국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려고 뭐 일부 수능 출제위원이나 학원 같은 이런 데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부가 혹시 연결된 것 아니냐. 그게 사교육 카르텔입니다. 네. 그걸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별 문제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난이도 조절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난이도 조절 문제고 또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할 만한 상황이다. 만약에 이게 연결됐다는 증거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성 의원님. 이게 근데 별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시끄럽죠, 세상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 그게 아니고 킬러 문항의 사례를 발표를 하겠다 그러고 뭐 학부모님들 안심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변별력 떨어지지 않는다, 물수능 되지 않는다 막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통령은 교육 개혁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지. 네. 무슨 그 모의고사의 변별력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거 혹시 이권 카르텔 아냐? 이거 수사해야 되는 것 아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검찰총장이라면 혹시 뭐 그렇게 뭐 세상 일을 다 뭔가 이 악당들이 뒤에서 좀 장난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대통령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저는 이번 대통령실에서 섣불리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섣불리 내놨다고 봅니다. 작년 5월에 취임했죠. 작년 11월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작년 연말이나 올해 1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아주 이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좀 그 배려가 좀 부족해서 지금 약간 불필요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다만 이제 이주호 장관이 뭔가 좀 열심히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분위기는 좀 가라앉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과 장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 여기에 좀 혼선이 생기면서 좀 벌어지는 논란인 것 같습니다. 발언의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방금 이제 최 의원님께서는 그 발언은 이미 그 3월에 나온 걸 재차 강조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팩트는 그게 맞죠. 네. 근데 소리를 언제 좀 더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번에 저는 더 크게 나왔다. 대통령 메시지 관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메시지의 시점이 아무튼 많은 또 혼선을 빚게 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으면서 오늘 시간 또 이게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뭐 지금 하던 얘기입니다. 이주호 장관은 굉장히 좀 뭐 교육부 장관 두 번째 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입시 관련 수사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수능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많이 또 배웠다라고. 저도 전문가지만 많이 배우고 있다. 예. 입시 수사하면 입시 전문가가 됩니까? 또 장관이면 그 분야의 어떤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 아닌가요? 최고의 역량을 가진 사람? 아니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뭘 배우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네. 교육부 장관 자격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자,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당 혁신위원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혁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사실은 친명, 비명 갈등이 대단히 많았고요. 네. 그래서 비명계가 자, 뭐 혁신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걸 이제 그 제기를 했고 그걸 받아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또 그 안에 뭐 친명계가 대다수다 이렇게 돼서 다시 또 계파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민주당 혁신도 막지 못하는 계파 갈등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윤 대통령의 프랑스에 이은 베트남 외교 행보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후 여야의 날선 공방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